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를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론이냐, 낙관론이냐, 이를 두고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는 저희가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보복성 조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요 며칠인데요. 이거부터 좀 다뤄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게 어떨 때는 그 초등생들 싸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중국의 그런 조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그 뭐 선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이제 반대 조치다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그런 조치를 취한 나라가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것 정도로 보여지고 그래서 뭐 한국만 딱 골라서 뭐 그랬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한국만 콕 집어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어서 아무래도 어쨌든 그 5개 국가 안에 저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그 파장에 대한 염려도 계속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또 여기에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뭐 사드 사태 뭐 이런 이야기, 이런 키워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정되면 이번 조치도 안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더 경색이 될 수 있다 이야기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십니까? 사드 사태처럼 간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발표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체면 외교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외교가 그 사이 굉장히 강경 외교로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안을 놓고 보면 한국이 그 취한 조치에 대응해서 하는 조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정부가 한 달 정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과도하게 이제 들어와서 그 확산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치는 한 달 정도를 이제 비자 발급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조치가 끝나게 되면 중국도 아마 그 자연스럽게 같이 아마 해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한순간에 지금 뭐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그런 이제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이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뭐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와는 달리 더 많은 수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건 뭐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의 전략인데요. 중국은 이제 2주 단위로 오미크론이 사실은 12일 정도, 뭐 14일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2주 단위로 해서 아마 1월 말까지 전체 국민들의 한 80~90%를 감염시킴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그 방역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 감염이 되고 아마 이번 이제 춘절 그 1월 중순까지 이제 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 농민공이라고 하죠.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춘절에 시골로 돌아가면서 2차 확산이 시골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귀경을 했을 때 1월 말까지 해서 대략 한 80~90% 감염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집단 면역을 1월 말까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대략 한 80% 이상 이미 감염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상황들은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고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는 아마 1월 말 정도면 이미 나타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집단 면역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1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1월에 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은 설날, 중국에는 춘제가 있잖아요. 이게 좀 더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춘절이 그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전국적인 그 집단 감염을 형성하는 계기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서방 세계는 그것이 이제 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더 크게 이제 가져가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중국은 이제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코로나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독감보다도 뭐 조금 약하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집단 면역이 우선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선 뭐 베트남이나 인도와 같은 개념으로 조금 집단 면역이 뭐 2개월 빠르면 1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치를 보면은 네. 중국의 지금 백신은 이제 불활성 백신이라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물 백신이다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이제 서방의 활성 백신을 도입을 네. 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미크론이 대대적으로 확산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방역에서 백신에 아마 이제 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중국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네. 그 오미크론 치료약을 정식으로 발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즈부딩이라고 하는 것을 발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위급한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박스로비드처럼 그것을 치료약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중국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뭐 사실상 폐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의 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나 아니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백신의 문제하고 치료약의 이제 문제가 핵심인데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돌발로 큰 사고가 나냐 안 나냐 하는 것들은 뭐 한 달 뒤에 중국의 경제 지표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하면 내수 관련되는 소비 지표들이 이제 그 아주 나쁘게 나올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통계 수치를 감추냐 숨기냐 속이냐 하는 문제는 한 달 뒤면 결과 나온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지금 현재 오미크론 상황을 그 대처하고 있냐를 보면 그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이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를 놓고 보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기를 하냐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매일 저녁 8시에 나오는 방송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확산의 위험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감내하고라서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냐 마냐는 첫 번째는 우리도 알 수가 있지만 그 미세먼지가 이것이 이게 많이 한국까지 날라온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공장 가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하고 인터넷 쪽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아주 이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바이두 우리 같은 이제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중국 전역의 이 이동 지수죠. 모빌리티 인덱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그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동 지수가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게 방역 해제의 그 효과가 지금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경제 활동의 효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2분기 이후에는 뭐 5%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23년 중국의 경제 정말 이 예상대로 갈까요? 세계 시장은 사실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아주 간단한데요. 네. 그 이번 경기는 코로나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 코로나를 먼저 안정화시켰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빨랐는데 이 아이러니지만 중국이 코로나 발병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48일 만에 5,100명이라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먼저 좋아졌고 미국이 가장 늦게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면서 경기 회복이 가장 늦었죠. 반대로 이제 경기 하강은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미국이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은 경기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은 하강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위기다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약간 이제 그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 정세 연장선상에서 약간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방금 얘기하신 이제 많은 그 미국이나 유럽의 예측 기관들의 예측치를 보면 2023년 GDP 성장률이 2022년의 성장률보다도 더 높은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측은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팩트를 파악을 해보면 2023년에 중국은 2022년보다는 이 회복을 하는 단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기론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 소장님의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근거를 좀 저희가 알아야 이게 또 투자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이클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경기의 핵심은 미국이 저렇게 호응이 가장 큰 이유는 네.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풀어놓는 바람에 이제 이 감염은 감염대로 되고 경제활동은 경제활동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중국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서 경제활동 자체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온다, 뭐 금융위기, 경제위기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 3월, 4월 달부터 이제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아파트 밖으로, 단지 밖으로,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하러 아파트를 사러 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경제활동이 스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이제 그 방역 규제, 이동 규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아마 GDP를 적어도 1, 2%를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이제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연간으로 한 1,100만 명 정도의 그 취업자를 만들었지만 3년 동안에 그런 영향 때문에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또 한 1,1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한 2,100만 명 정도로 가면 중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취업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뭐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또 이제 재정 통화 정책 이걸 지금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주요 정부 중에서는 재정이 가장 건전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에는 정부의 지출이 아마도 이제 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자체적으로 좀 힘을 받아서 경제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로는 뭐 소비나 투자가 확대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이 어쩌면 이 세계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는 뭐 제조 공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네. 중국의 GDP에서 소비가 기여하는 부분이 지금 65%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를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가 살 수가 없고 중국이 이미 이제 소비 중심 경제로 갔기 때문에 이 2023년에 중국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이 내수 확대, 이제 소비 진작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2023년에 경제 계획을 이제 준비하는 경제 공작 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그 경제 공작 회의 하기 바로 직전에 보면 중국이 2035년까지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의 마스터 플랜을 내놨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2023년부터는 이 내수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품 무역을 넘어서 기술 패권 경쟁으로 또 좀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추월인 건지 아니면 추락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미중의 전쟁은요, 네. 그 과거에 이제 소련이나 일본의 전쟁과 비교해 보면은 대략 한 10년에서 18년간은 긴 전쟁입니다. 기네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중의 전쟁이 지금 4년 정도 갔기 때문에 아직 초반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GDP가 미국 GDP에 지금 77%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간다고 하는 쪽들이 이제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중의 전쟁은 뭐 미국은 무역으로 일단 시비를 걸었고 기술로 지금 목을 조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이런 전략인데 지금 상태는 이제 기술 전쟁의 핵심이지만 기술에서 핵심이 바로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쟁에서 누가 이제 살아남고 또 누가 완전하게 봉쇄를 하냐는 그것이 핵심인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은 있지만 지금 공장이 없고요. 중국은 반도체 공장은 있지만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과 대만 같은 반도체 생산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527억 불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 중국이 한국과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지만 태도를 싹 바꿔서 최근 1년간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로 바꾼 것 자체가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한국 전략이 이제 바뀐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은 공장은 없고 기술은 있고 중국은 기술은 없고 반면 공장은 있어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저점을 서서히 중국이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전망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언론에 보면 탈중국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런 얘기가 뭐 넘쳐났습니다만은 팩트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당대회를 하게 되는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있을 때 9월, 10월에 보면 중국의 외국인 자금이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등장하는 차이나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 보면 11월, 12월, 지금 1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자금은 계속 순유입 중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빠져나간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보는 그 돈이 보는 중국은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마 중국이 2022년보다 2023년에 경기가 조금 더 성장률이 높은 나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서 이미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죠. 차이나 런인지 아니면 차이나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KB투자증권에서는요,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3월에 있는 양회 기관이 비중을 확대하게 정말 적기다라고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이 말도 좀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중국이 2023년에 내수 중심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을 했고 아마 양회의 즈음에 이제 중국이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대거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중국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변화는 아직 이제 그 코로나 방역 해제 때문에 오히려 해제를 하자 사람들이 확산의 공포 때문에 감염의 공포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재밌는 업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공장님이 그 가장 뭐 위대한 그 현인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공장님보다 더 대접받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먹자. 그다음에 가자, 놀자, 사자.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재 관련되는 산업들이 이 생필품 관련되는 산업이 주가가 이미 속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국이 코로나 방역 해제에 그 기대감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조금 더 주목할 것은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이 소비재 이외에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국산화해야 되는 예를 들면 반도체부터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난 정부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의 수혜가 있는 첨단 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중이 지금 대만을 놓고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문제는 중국의 방위산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이 방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방산 회사들은 대부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안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오히려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방위산업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 소비산업, 그다음에 첨단 기술산업, 방산 이 세 가지 정도를 금년에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부터 작은 이야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는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